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리니입니다. 오늘은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정선용, 안창순 부부가 지은 책 96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짠순이 엄마의 외식 풍경.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하게 될 확률이 높다. 폭우가 내리면 금방이라도 물이 쏟아져 들어올 것 같던 반 지하에서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픈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모르던 그곳에서 나는 돈의 무서운 힘을 깨달았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추위에 떨게 하고 비염과 아토피로 아프게 하면서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찌질하게 돈을 아끼고 악착같이 돈을 모은 이유는 어떻게든 돈이 없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우리 가족이 어쩌다 오랜만에 외식이라도 할 때면 내 짠순이 강박증 때문에 이런 풍경이 펼쳐지곤 했다. 남편, 돼지갈비로 4인분 주세요. 나, 3인분에 공깃밥 하나 추가로 해주세요. 남편, 4명인데 왜 3인분을 시켜? 나, 나 돼지갈비 잘 안 먹어. 3인분으로 주세요. 남편은 1인분을 덜 시키는 내가 창피하다며 면박을 주기도 했지만 나는 체면도 배부른 사람이나 차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때의 나는 빨리 돈을 모아 우리 집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경제 생활에서 힘든 점을 견뎌야 했다. 나에게 우선순위는 저축이었고 소비는 맨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거의 사지 않았다. 나는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를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온라인 카페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책을 구매한 것이 거의 유일한 온라인 쇼핑이었다. 지금까지 25년간 주부로 살면서 온라인 쇼핑을 한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다. 대신 동네 마트, 시장, 대형 마트를 이용했다. 이렇게 하면 짐이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되어 충동 구매를 줄일 수 있었다. 또 대형 마트와 동네 마트에 갈 때면 세일 전단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필요한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곤 했다. 요즘은 사람들 대부분이 쉽고 간편한 온라인 쇼핑이나 새벽 배송으로 생필품을 산다지만 나는 아직 눈으로 보고 필요한 만큼 구입하는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한다. 가계부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대신 모든 소비는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해 예산을 넘지 않도록 했다. 꽤 오랫동안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가 없었다. 남편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년 직장에 다니면서 비로소 내 이름으로 된 교통카드 겸 체크카드와 아이들 용돈용 체크카드를 만들었다. 신용카드도 이후에 카드사의 권유 때문에 만들기는 했지만 사용한 적은 거의 없다. 지금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남편의 신용카드나 내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돈의 무서움을 알게 되면 쉽게 돈을 쓰지 못한다. 그리고 쉽게 돈을 쓰지 못해야 돈을 모을 수 있다. 나는 아이들이 돈의 무서움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없어 생기는 가난과 불행을 막아낼 수는 있다. 나는 우리 애들이 우리 품을 떠나고 독립했을 때 돈이 없는 불행을 겪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악착같이 짠순이 엄마로 살았다. 우리 집안의 악역은 늘 내 몫이었지만 악역을 자처한 덕분에 우리 가족은 가난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돈 들이지 않고도 잘 가르치는 방법. 사실 엄마로서 내가 가장 욕심낸 것은 아이들 교육이다. 나도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입히고 더 비싼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하지만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 교육비에 큰 돈을 쓸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엄마의 지혜를 짜내 아이들을 가르쳤다. 나는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돈 들이지 않고 책을 구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중고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어주었다. 조금 커서는 공공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공공 도서관에서 매일 10권 이상의 책을 빌려왔다. 책을 많이 사주지는 않았지만 많이 읽어주었고 아이들 스스로 독서하도록 이끌었다. 그 덕분에 아이들은 경기도 독서왕 선발대회에서 구리시 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독서왕 선발대회의 부상으로 온 가족이 1박 2일로 파주 영어마을에서 열린 독서 캠프에 다녀오기도 했다. 그 독서 캠프 프로그램이었던 작가 사인회에서 김훈 작가가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에 사인을 해주셨는데 그 책은 지금도 우리 집 가보로 남아있다. 아이들 장난감과 옷도 중고를 활용했다. 사촌이 사용하던 장난감을 물려받기도 했고 종종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놀기도 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대부분의 옷을 사촌 누나와 사촌 형이 물려준 것으로 입혔다. 또 아이들이 성장한 다음에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중고 옷을 사다 주었다. 큰아들은 사촌 누나 옷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당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에게 참 미안했다. 쌀과 채소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님이 주로 보내주셨다. 나는 아이들이 무엇보다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교육시켰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농사지어 보내주셨는지 강조하고 먹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깨끗이 먹도록 교육했다. 집밥뿐 아니라 식당 밥을 먹을 때도 그렇게 하도록 했다. 밑반찬까지 깨끗이 비우고 남기지 않도록 했다.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은 전부 버려진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아이들이 많다. 당장 우리 주변에도 배고픈 사람이 적지 않다. 아이들이 음식의 귀함을 알고 감사히 먹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또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아이들 용돈은 저축하게 했다. 우리 아이들은 용돈을 넉넉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어른들이 용돈이나 명절 세뱃돈을 줄 때나 목돈이 생겼다. 나는 아이들 이름으로 청약 통장을 만들어 명절에 받는 세뱃돈은 모두 예금하게 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불만을 제기해서 나중에는 세뱃돈의 50%만 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 어릴 때부터 저축 습관을 익힌 덕분인지 아이들은 군대에 가서도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쪼개 적금에 넣는다. 어떻게 보면 간식을 사 먹고 휴가비로 쓰기에도 적은 돈인데 그 돈을 쪼개 저축했다는 게 기특하다. 아이들은 절약하고 돈을 모으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풍족하게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라주었다.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절약하고 저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걸 보면 꼭 풍족하게 지원하는 것만이 답은 아닌 듯하다. 엄마, 아빠가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큰 교육은 없다는 생각이다. 재테크 성공은 시간에 비례한다. 아들아, 시간의 크기는 시각의 크기다. 아, 아빠가 말하는 부분이네요. 재테크 성공은 시간에 비례한다. 아들아, 시간의 크기는 시각의 크기다. 하루를 사는 사람에게는 하루만 보이고, 한 달을 사는 사람에게는 한 달이 보이고, 한 해를 사는 사람에게는 한 해가 보인다.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2021년 팬데믹 위기 사이에 24년이 흘렀다. 그 24년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24년 동안 짜장면 값, 월급, 아파트 값, 주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물가다. 24년 동안 짜장면 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1997년도 짜장면 값은 평균적으로 3,000원 선이었다. 2021년 짜장면 값의 평균은 6,000원 선이다. 대략 24년이 지난 지금 짜장면 값은 3,000원 정도 올랐다. 인상률을 계산하면 약 100%다. 짜장면 값이 소매 물가를 대표한다고 치면 소매 물가 인상률이 100%라는 의미이다. 다음은 임금 상승률이다. 24년 동안 우리 월급은 얼마나 올랐을까?
1997년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약 1,860만 원 선이었다. 그리고 2021년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4,121만 원 선이다. 대략 24년이 지난 지금 직장인의 초봉은 2,260만 원 정도 올랐다. 2021년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인상률을 계산하면 약 122%이다.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률을 산정하면 약 122% 올랐다는 말이다. 다음은 아파트 값이다. 24년 동안 서울시 아파트 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1997년 서울 강남의 H아파트가 1억 5천만 원이었다. 2021년에는 그 아파트가 15억 원이 되었다. 아파트 값은 약 13억 5천만 원. 상승률로 계산하면 약 900% 올랐다. 다음은 주가 가치 상승률이다. 주식 가치 상승률이다. 24년 동안 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 1997년 S전자 주식이 810원이었다. 2021년 4월 기준 S전자 주식은 8만 2천 원이다. 24년 동안 S전자 주식은 약 8만 1천 원 올랐다. 상승률은 약 1만 %이다. 대표적인 주식을 기준으로 주가 상승률을 산정하면 대략 1만 % 상승했다. 많은 주식이 상장이 폐지되는 등 부침을 겪었고 살아남은 기업의 대표적인 주식을 사례로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기 바란다. 아들아, 1997년과 2021년의 지표를 정리한다. 먼저 짜장면 값으로 예를 들은 건 소매 물가다. 소매 물가는 화폐의 가치를 보여준다. 소매 물가가 100% 상승했다는 말은 화폐의 가치가 1997년 대비해서 100% 하락했다는 의미이다. 연봉이 나타내는 건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이다.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은 서민의 소득 증가를 나타낸다. 서민의 소득은 1997년 대비해서 122%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된다. 아파트값 상승은 부동산 자산의 상승률이다. H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강남의 자산 증가를 나타낸다. 강남의 부동산 가치는 900% 올랐다. 주가 상승은 기업의 자산 상승률이다. S전자의 자산 상승률은 S전자의 자산 증가를 나타낸다. S전자의 사업가와 투자자의 자산은 1만 % 증가했다고 보면 된다. 아들아, 이 네 가지의 경제지표 변화를 비교하면 근로자와 사업가와 자본가의 자산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근로생활자는 더욱 힘들어졌다. 1997년과 2021년의 짜장면 값과 월급을 비교하면 2021년의 근로소득 생활자의 경제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임금은 소매 물가와 비슷하게 올랐다. 임금은 올랐지만 그만큼 화폐 가치는 하락했다. 2021년의 사회초년생은 1997년의 사회초년생에 대비해 실질 소득이 늘지 않았다. 반면 부동산 가격은 대폭 상승했기 때문에 2021년의 근로생활자는 1997년의 근로생활자에 비해 집을 사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현재 수준에서 급여 생활자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8년간 모아야 서울 시내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자산가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다. 1997년에 강남 아파트를 산 사람의 자산은 900% 올랐으며 S전자 주식을 산 사람의 자산은 무려 1만 % 올랐다. 자산을 가진 사람과 사업과 투자자는 더 부자가 되었다. 근로소득자, 생활자와 자산가, 기업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자산가, 기업과 투자자는 더 부자가 되었고 근로생활자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졌다. 물론 앞으로의 24년이 지난 24년과 똑같이 흘러가리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지난 24년을 통해서 교훈은 얻어야 한다. 앞으로 24년 후에 짜장면 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앞으로 24년 후에 월급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앞으로 24년 후에 아파트 값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앞으로 24년 후에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아들아, 이렇게 시간의 크기를 키워서 바라보아야만 미래가 보인다. 지난해 어느 회담에서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는 세계적 투자자 워런 버핏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의 투자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장기 투자입니다. 왜 모두가 당신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그 누구도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시간 속에 돈과 지혜가 있다.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하루빨리 종잣돈을 모으고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를 시작하는 이유이다. 사랑한다, 아들아. 자본 생성기, 자본 운영기, 자본 성숙기. 아들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가족이 2,50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50억 자산을 모으기까지 25년이 걸렸다. 25년은 길다면 길 수 있다. 지금 내가 24살이니 너에게는 긴 세월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선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너도 가진 것 없는 무일푼에서 근로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면 네 인생을 길게 보고 긴 안목으로 경제 계획을 짜야 한다. 엄마와 아빠는 1997년 10월 결혼하면서 고덕동에 2,500만 원 반지하 전셋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이제 와서 지난 25년을 돌아보면 참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듯하다. 그 25년을 투자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자본 생성기, 2단계 자본 운영기, 3단계 자본 성숙기다. 먼저 1단계 자본 생성기다. 말 그대로 자산을 만드는 기간이다. 우리 가족의 자본 생성기는 종잣돈 모으기에 골몰했던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10년이다. 자본 생성기에는 돈을 잘 버는 소득 전략, 돈을 잘 쓰는 지출 전략, 돈을 잘 쌓는 저축 전략을 두루 잘 세워야 한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소득을, 엄마가 지출과 저축을 담당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온몸을 불살라 일했다. 꼬박꼬박 승진을 거듭한 덕분에 월급은 매년 상승했다. 엄마는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저축하는 전략으로 목돈을 만들어갔다. 그렇게 10년 동안 2억 3천만 원의 종잣돈을 만들 수 있었다. 너는 종잣돈 만들기에 10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마찬가지로 종잣돈 없는 투자도 없다. 그 시간이 길고 지루할지라도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종잣돈 모으기는 이르면 이룰수록 좋다. 너도 직장에 취직하면 바로 일정 금액을 정기 적금에 넣고 종잣돈 모으기를 시작해라. 1억 원이건 2억 원이건 목표를 정하고 하루빨리 모아 투자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라. 그 다음은 2단계 자본 운영기다. 1단계에서 모은 자산을 운영하여 불리는 기간이다. 우리 가족으로 따지면 집을 마련하고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를 했던 2007년부터 2017년까지가 자본 운영기에 해당한다. 특히 2017년이 분수령이 되었다. 2017년 엄마가 악착같이 모은 돈에 아버지의 신용대출금과 주택담보대출금을 합해서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었다. 자본 운영기에는 레버리지를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주요하다. 우리가 아파트 세 채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전세를 통해 투자금을 줄이고 부족한 돈은 대출을 적절히 활용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3단계 자본 숙성기다. 우리 가족의 자본 숙성기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5년에 해당한다. 2017년 마련한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가 오르면서 우리 가족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젠 웬만한 경제적 풍파에도 생활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경제적 자립을 이뤘다. 아들아,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다. 너의 인생에서 몇 년을 종잣돈 모으기에 투자할지, 어느 기간에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할지, 어떤 레버리지 전략을 이용할지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기를 바란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 저평가된 자산을 발견하거나 뜻밖의 기회로 집 살 기회가 오더라도 자금이 없다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미리 투자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잘 준비해서 꼭 부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길 바란다. 백화점 대신 아름다운 가게에 가는 이유. 사람들은 새 옷을 사면 보통 5.5회 입는다고 한다. 많은 옷을 몇 번 입지도 않고 버리는 것이다. 나는 중고 매장을 선호하고 한 번 산 옷은 두고두고 해질 때까지 입는다. 내가 짠순이인 까닭도 있겠지만 어떤 물건이든 그것의 쓰임이 닿을 때까지 아껴 사용하고 싶다. 물건에 애정을 가지고 쓸만한 물건은 계속 고쳐 사용하며 함부로 버리지 않았던 아버지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인지 나는 새 상품을 사는 일이 거의 없다. 결혼 후부터 최근까지 내가 백화점에 간 날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신혼 때는 여유가 없어서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은 백화점에 가도 살 게 없어서 좀채 발길이 머물지 않는다. 내가 주로 이용하고 가장 좋아하는 곳은 우리 동네 고덕동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이다. 아름다운 가게는 중고 물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사회사업에 사용하는 기관이다. 내가 아름다운 가게를 즐겨 찾기 시작한 건 2012년부터이다. 나는 1997년부터 수년간 명일동과 고덕동에 살았다. 그래서 그 동네를 잘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아름다운 가게가 주변에 없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구리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게의 존재를 몰랐다. 내가 구리에 사는 동안 고덕동에 아름다운 가게가 생긴 것 같다. 2010년 다시 명일동으로 이사 왔을 때도 몰랐다가 2012년 구립도서관에 가던 중 아름다운 가게를 발견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옷이며 생활용품 대부분은 아름다운 가게의 표가 되었다. 2012년도에는 직장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아름다운 가게로 출근하다시피 했다. 구석진 곳에서 나와 딱 맞는 상품을 그것도 500원, 1000원에 발견하여 구입하는 재미가 남달랐다. 2013년부터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주로 토요일에 이용했다. 처음에는 내 옷과 가방, 주방용품, 생활용품을 주로 샀고 가끔은 소형 가전을 사기도 했다. 품목은 아이들 옷이나 남편 옷까지 늘어났다. 처음에 남편에게 옷을 사주겠다고 의향을 물어보면 무조건 싫다며 화를 냈다. 아이들도 내키지 않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제품 품질이 꽤 좋다는 것을 알고는 엄마, 이번에 가실 때 운동화가 있으면 사주세요. 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오랫동안 아름다운 가게를 이용하면서 좋은 물건을 찾아내는 안목이 생겼다. 가장 먼저 쓰는 사람에게 어울릴지를 따지고 또 옷이나 가방은 소재를 중요시하며 오래 쓸 수 있을지를 따진다. 점점 안목이 생기니 주위 사람들이 어디서 샀느냐고 참 잘 샀다는 이야기도 하고 내가 산 옷이나 물건을 탐내기도 했다. 몇 년 전 유명한 겨울옷 중 뽀글뽀글한 양털처럼 생긴 외투가 있다. 이 물건을 아름다운 가게에서 사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긴 적이 있다. 그때는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국내에서 유행하기 전이었다. 2015년 가을쯤에 내 눈에 좋아 보여서 구석진 곳에 있는 그 외투를 구입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외투를 입지 않고 옷장 속에 넣어두었는데 2017년 겨울부터 뽀글이 외투가 유행하기 시작하자 꺼내 입기 시작했다.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작은 아들이 우연히 입고 학원에 갔다가 난리가 났다. 친구들이 놀라며 우와, 이 옷 짜가 아니야? 어디서 구입했냐? 이거 얼마짜리야? 하며 라벨을 확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작은 아이가 웃으며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엄마의 안목을 인정한다고 내 마음을 북돋아 주었다. 나는 나중에야 그 브랜드를 인터넷에서 확인하고서
파타고니아가 유명 브랜드라는 걸 알았다. 처음에는 그저 특이하고 고급스러운 기본 스타일이어서 마음에 들었는데 가격이 5,500원이라 머뭇거리다가 구입했다. 솔직히 그때는 싼 것 같지는 않아 보였는데 구입했던 옷이 2년 가까이 옷장 속에 있다가 빛을 발한 것을 보니 너무 잘 샀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 그 외투를 좋아한다. 오늘도 큰아이가 걸쳐 입고 외출했다. 아름다운 가게 상품은 가성비가 좋아서 생활 필수품을 사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물건을 사면서 절약도 되니 일석이조였다. 그리고 무분별한 소비는 환경 오염으로 이어지는데 중고 물품 사용은 물건의 효용을 끝까지 이용하는 것이니 소비를 해도 마음이 가볍다. 남들처럼 직접 환경 운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아름다운 가게에서 중고 물품을 사고 물건의 효용이 다할 때까지 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물건은 필요한 것만 두고 정말 해지고 달아 더 쓰지 못할 때까지 자주 사용한다. 그게 그 물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또 자주 쓰지 않는 물건들은 그 물건을 사용할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 쓰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1년 내에 입지 않는 옷들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거나 헌옷 수거함에 넣어 다른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남들은 누가 쓰던 물건을 사용하면 찝찝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게는 그 물건의 쓰임새를 찾아주는 아름다운 과정이고 동시에 우리 집 살림살이도 살리는 현명한 일이다. 내가 아름다운 가게를 좋아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 산 물건의 라벨에는 당신의 구매로 소외 아동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나는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소비하면서 나눔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다. 이 사회에 작은아마 기여하는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름다운 가게를 찾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왕 필요한 물건이라면 그것의 사용 가치를 찾아주면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도 하고 기부까지 하며 일석삼조로 소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좋은 경제 습관을 물려주는 일. 부모와 자식은 유전자 정보가 99.9% 일치한다. 거의 100% 일치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부모의 습관은 자식에게 몇 프로나 유전될까? 어쩌면 이것도 100%에 가까울 것이다. 나는 두 아이에게 나의 좋은 습관을 물려줬을까?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습관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이다. 나는 습관은 생각의 유전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유전자처럼 두 아들에게 남겨주고 싶다. 며칠 전 작은아이의 군부대에 면회를 다녀왔다.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기뻐서 코끝이 시렸다. 작은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지가 벌써 5개월이나 지나 있었는데 부대에서 본 아이는 집에서 보는 모습과 다르게 멋진 군인이었다. 아들은 군대에서 보내는 생활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힘들어하는 마음을 엄마로서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아들의 그 마음이 안쓰러웠다. 부대는 깊은 산속에 있었다. 나는 깊은 산속 생활의 적막함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살았던 고향이 그랬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가 같이 생활하는 동기나 후임병들에게 엄마를 닮아 짠돌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말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엄마는 항상 돈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항상 돈이 없었다고. 아니, 아빠 월급이 얼마인데 돈이 없어요? 아들은 나에게 반문하며 따진 적이 있었다. 친구 아빠와 비교해서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닌데 대체 우리 집은 왜 늘 돈이 없냐고 불만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매달 필요한 지출과 그 지출의 이유를 설명하며 우리 집의 경제적인 목표와 현재 사정을 설명해 주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용돈을 풍족하게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사실 지금도 그 일이 미안하다.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는 한 달에 2만 원의 용돈을 주었다. 그 대신 필요한 책이나 문구 등은
따로 돈을 주어 사게 하거나 대신 사주었다. 중학생 때는 5만 원을 주었고 고등학생 때는 7만 원을 주었다. 초등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책값이며 필요한 돈은 따로 주었다. 학교가 집 근처에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교통비는 별도로 들지 않았다. 아이들이 크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따로 쓸 곳이 많다는 점을 인정해서 더 달라고 하는 달에는 더 주었다. 남편도 가끔 아이들에게 나 몰래 용돈을 주곤 했다. 아이들은 엄마, 나는 진짜 돈 적게 사용하는 거야. 다른 애들은 더 많이 써. 라고 말하곤 했는데 실제 아들 친구들이 받는 용돈 액수를 듣고서 내가 정말 적게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들 친구들은 우리 아이들보다 한 달에 최소 5만 원은 더 많은 용돈을 받고 있었다. 물론 나도 정해진 용돈만 준 건 아니었고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수학여행, 소풍 등 특별한 일이 생기면 따로 용돈을 챙겨 주었다. 또 아이들의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받는 용돈은 건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이들 용돈은 늘 또래보다 적었다. 부모로서는 미안한 일이지만 덕분에 절약이 습관이 되었는지 두 아이는 군대에서도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쪼개 꾸준히 적금을 부었다. 사실 군대라는 제약된 곳에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많을 텐데 절약하며 짠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큰아이가 군대 생활을 할 때 한 달 월급이 30만 원 정도였다. 작은 아이가 군대에 간 지금은 40만 원 정도로 올랐다고 한다. 그 돈을 쪼개 적금에 넣고 나머지는 용돈으로 사용하며 가끔은 주식 투자에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안부 전화를 하면 엄마, 어제까지 떨어졌던 주식이 오늘은 7만 원 올랐다? 하며 신난 목소리로 자랑하곤 했다.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작은 아이가 군대에서 받는 월급을 적금에 넣고 있다니 기특하면서도 안쓰럽다. 작은 아이는 휴가를 나왔을 때 자기가 군대 가기 전 모은 돈과 군대에서 적금에 넣은 돈이 벌써 200만 원이 넘었다고 이야기했다. 작은 아이 얼굴에서는 뿌듯함이 묻어났다. 아들은 쌓이는 돈의 맛을 알아가고 있었다. 큰아이도 군대에서 받는 월급으로 적금을 부었다가 만기 해지했다. 모은 돈의 사용처는 잘 모르지만 적은 돈이나마 쪼개 모으는 습관을 들였다는 사실이 참 기특하다. 큰아이는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더니 벤 브랜드의 옷과 신발을 자주 택배로 모은다. 사실 제대하고 나니 입을 만한 옷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과하다는 생각에 이제 그만 사라고 잔소리를 하곤 했다. 그래도 큰아이는 옷이 없다는 걸 강조하며 열심히 산다. 내 말은 잘 듣지 않지만 큰아이도 또래에 비해 상당히 절제하며 소비한다. 며칠 전에는 아르바이트하는 가게 옆 옷가게에서 공짜로 옷걸이를 줬다며 집에 들고 왔다. 또 얼마 전에는 당근마켓에서 반스, 자켓을 싸게 샀다며 자랑하며 들고 오기도 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큰아이도 점점 부모를 닮아가는 것 같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이 맞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녀들은 점점 부모를 닮아간다. 우리 아이들은 다행히 절약하고 돈 모으는 습관이 우리와 닮았다. 하나 욕심이 있다면 아이들이 보는 엄마로서의 내 뒷모습이 아름답길 바랄 뿐이다. 명품 보석보다 금이 좋은 이유. 남편. 생일 선물로 뭐가 좋아? 나. 그냥 돈으로 주면 안 돼? 남편. 안 돼. 돈 말고 받고 싶은 걸 이야기해. 나. 그럼 금으로 줘. 나는 금을 너무도 좋아한다. 그동안 살면서 생긴 금을 지금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선물 받을 일이 있을 때는 금으로 받는다. 남편은 내가 왜 금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하지만 나는 시간이 지나도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고 팔 때도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해진 생활을 못 이겨 사람들이 보복 소비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본다. 특히 명품 소비가 늘었다고 한다. 아마도 해외여행을 못 가는 대신 비싼 물건을 사는 듯하다.
나는 명품이 하나도 없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명품은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사지만 되팔 때는 헐값에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구하기 힘든 일부 한정판은 몇 배 웃돈을 받고 파는 일도 있다지만 그건 일부일 뿐이다. 게다가 밤새 가게 앞에 줄을 서서 한정판을 구하는 일은 나처럼 일하는 주부에겐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금을 좋아한다. 나는 대학생 때 처음으로 금으로 된 선물을 받았다. 1991년 대학교에 입학할 때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세 가지를 차례대로 받았다. 그중 금팔찌와 금반지는 지금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받은 금은 결혼 예물이었다. 내가 결혼할 당시에는 루비 세트, 사파이어 세트, 진주 세트, 다이아몬드 등 보석 세트로 예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결혼한 선배들은 자기가 뭘 받았고 다른 사람은 무슨 세트를 받았다는 등의 자랑을 많이 했다. 결혼 예물에 민감할 수밖에 없던 때였다. 그때 10년 차 직장 선배가 결혼할 때 보석 세트가 아니라 순금을 예물로 하라고 내게 조언해 주었다. 보석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가치를 잃어버리지만 금은 되팔 때 제값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때는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었는데 막상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니 우리 경제 상황이 다이아몬드나 보석 세트를 할 만한 상황이 못 됐다. 간소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시 당숙이 운영하는 종로 금은방에 가서 금으로 결혼 반지를 맞췄고 남편도 금반지 하나만 맞췄다. 기억에 따르면 당시 순금 한 돈이 5만 원 정도였다. 지금은 순금 한 돈에 30만 원이 넘는다. 물가가 그때에 비해서 2배가 뛰었다면 금은 5배 이상 뛰었다. 금이 주는 이득이 무척 커진 셈이다. 결혼 이후에는 모든 귀금속 선물을 금으로 정했다. 내 생일이나 기념일 선물은 현금 아니면 금으로 받았다. 여기에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만 해도 백일과 돌 기념으로 금반지를 선물하는 일이 많아서 금반지 선물이 꽤 들어왔다. 남편도 회사에서 장기군속 포상으로 금을 받아 내게 주었다. 그 금도 꼬박꼬박 모아 두었다. 당시에는 금값이 저렴해서 큰 돈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나둘 모은 금이 현재의 시가로는 꽤 돈이 되었다. 금은 그 가치가 빗바래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어 좋다. 가난했던 신혼 시절에는 그게 마지막 보루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결혼하고 남편 회사가 부도났고 IMF가 찾아왔다. 2,500만 원짜리 지하 전셋방에서 느끼는 우울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때 IMF 외환 위기로 인해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됐다. TV에서는 국민들이 금을 모으는 장면이 연일 방영되었다. 서랍 속 금반지, 금팔찌를 꺼내 모은 국민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었다.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지만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의미에서 충격을 받았다. 당시 800원 하던 환율이 한두 달 만에 2,000원으로 널뛰면서 원화의 가치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났고 심지어 부동산 가격도 떨어졌다. 그런 때 금은 가치가 추락하지 않고 오히려 빛났다. 그래서였는지 나는 어려울 때 가치를 바라는 것은 바로 금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지금 보면 내 생각이 독특했구나 싶기도 하다. 그래도 나는 금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보물로 생각했고 집에 돈 한 푼 없이 공궁할 때도 서랍에 든 금을 보면 마음이 든든했다. 다이아몬드, 진주, 사파이어는 몸에 지녀야 빛이 나지만 금은 그 자체로도 빛이 난다. 보석 중 유일하게 그 자체로 빛나는 게 금이다. 그래서 나는 금이 좋다. 너는 소비자 말고 고객이 되어라. 부자는 고객님으로 소비하고 빈자는 소비자로 소비한다. 회사에서 모셨던 대선배가 퇴직 후에 나에게 해준 말이다. 그 선배는 백화점과 할인점을 포함한 유통업에 35년간 종사했다. 아들아, 너도 기억할 것이다. 네가 어릴 때 토요일에 출근하는 아버지를 따라왔다가 너도 만났던 그분이다. 오늘 그분이
내게 해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한다. 그분은 상품을 사거나 아파트 등 자산을 살 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정하고서 매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분의 생각을 아버지의 방식으로 정리했다. 유통업계에서 일하는 마케터들은 보통 손님을 패밀리, 프라임, 골드, VIP, MVG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관리한다. 즉, 등급에 맞추어 관리한다. 나는 이런 구분은 너무 종류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켓에서 25년 일한 경험을 토대로 손님을 두 부류로 구별해 보았다. 숙련된 장사꾼에게 손님은 두 부류의 구분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는 자고 하나는 객이다. 자는 소비자를 말한다. 영어로는 컨슈머다. 소비자는 한문으로 사라질 소, 쓸, 비, 사람, 자를 쓴다. 풀어보면 이렇다. 사라지게 쓰는 자라는 말이다. 객은 고객을 말한다. 영어로는 커스터머 또는 게스트다. 고객은 한문으로 뒤돌아볼 고, 손님, 객을 쓴다. 풀어보면 뒤돌아보아야 할 손님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자와 객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적게 사면 자가 되고 많이 사면 객이 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유통업체는 손님의 구매 수량을 기반으로 등급을 구별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손님 등급 구별법은 하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손님은 구매 패턴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구매 패턴으로 손님을 구분하면 자와 객 두 가지만으로도 구별할 수 있다. 소비자는 사라지게 되는 자며 반복 구매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반면에 고객은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손님이므로 뒤돌아 보아야 할 사람이다. 유통업계는 오늘 하루만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100년을 보고 장사해야 한다. 그러려면 반복 구매가 필요하다. 장사꾼 입장에서는 반복 구매가 가능한 손님을 대접하는 게 당연하다. 한 번의 구매로 그치기보다는 값의 높낮이를 떠나서 반복 구매를 해주는 손님이 반가운 손님이다. 아들아, 너에게 물어보고 싶다. 현재 너의 소비는 자의 소비인지 객의 소비인지 말이다. 만약 네가 자의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돈을 쓰면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바보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 소비는 한 번 혹은 두어 번에 끝나고 만다. 쓰면 쓸수록 살림살이가 궁핍하게 되고 장사꾼에게 대접도 받지 못하니 어리석은 소비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는 백화점 오픈런이나 명품 매장의 긴 대기줄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반대로 네가 개개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쓴 만큼 대접받는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다. 반복해 할 수 있는 소비의 핵심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물건을 현명하게 소비해야 한다. 장사꾼의 입장에서 과소비하는 사람은 눈에 바로 보인다. 네가 부처인 척, 똑똑한 척 하는 친구들의 척을 쉽게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장사꾼에게 있는 척하는 손님은 결코 존중받지 못한다. 그런 손님은 결코 고객이 되지 못한다. 그저 소비하는 자일 뿐이다. 너는 자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객이 되고 싶으냐? 나는 네가 소비자가 아니라 고객이 되기를 바란다. 물론 그 선택은 너에게 달려 있다. 네가 허영을 내려놓고 현명한 소비를 선택하는 그때에 비로소 너는 물건을 사면서 고객이 된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소비로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난다. 비싸고 고귀한 물건을 사라는 것이 아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소비가 바로 너의 품격이 된다. 네가 진정으로 원하고 그 물건의 쓰임새를 100% 활용할 수 있고
그 소비를 너의 소득이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소비하는 것이다. 장사꾼의 입장에서는 단골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고 손님의 입장에서도 단골이 되어야 제대로 대접받으면서 물건을 살 수 있다. 아들아, 너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소비, 존중하는 소비를 하길 바란다. 부자인 척하는 허영으로 물건을 사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길 바란다. 자, 여기까지 128쪽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빠이.